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MBN 뉴스와이드는 제가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순서가 여야 쟁점 토론이죠. 세 분의 국회의원 나오셨습니다.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 백승주 자유한국당 의원, 바른미래당 오신환 의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쟁점 토론 주제가 뭔지 화면으로 먼저 보겠습니다. 오늘 유은혜 장관이 대정부 질문을 통해서 국회에 대비를 했는데 2차 청문회를 방불케 했습니다. 심재철 의원의 폭로까지 여야의 대치가 장기화되는 거 아니냐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판대 한번 볼까요? 예. 유은혜 장관과 심재철 의원 사태 여야가 극심한 대치를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대정부 질문에서 교육부 총리 자격으로 나왔었는데 요 밑에 사진 한번 볼까요? 여야 원내대표가 몸싸움까지 벌이는 장면이 벌어졌습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지, 청와대에서는 예산안도 그렇고요. 판문점 선언, 국회 통과가 이뤄져야 되는데 여야가요, 지금 서로에게 책임을 떠넘기고 있습니다. 바른미래당에서는 또 어떤 스탠스를 취하고 있는지 정기국회 전망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구나 보내고 싶은 학교에 자기 자녀를 보내기 위해서 위장 전입을 하고 그럼으로써 정당하게 그 학교에 입학할 수 있는 아동의 입학 기회를 박탈하는 범법 행위를 저지른 사람이 과연 교육부 장관이 돼서 되겠나 납득할 수 어려운 일입니다. 예, 이유 여하를 불문하고 저희 딸아이가 96년도 유치원을 다녔고 97년도에 초등학교 입학할 때 다녔던 유치원의 친구들과 함께 학교를 다니는 게 제가 당시 둘째 아이 출산을 앞두고 있었기 때문에 위장 전입을 한 사실에 대해서 여러 차례 국민 여러분들께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렸고요. 다만 저희 딸아이가 입학했던 덕수 초등학교는 그런 명문 초등학교가 아니었고요. 당시에 중구 시내에 있었던 이 학교는 초등학교 입학생들이 부족했던 그런 실정이었습니다. 정동에 있는 덕수초등학교는 강북에 소재하고 있지만 그 강북에서는 학부모들이 다 자기 자녀를 보내고 싶어하는 선호하는 학교라고 그렇게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것은 사실이 제가 두 번째, 의원님. 차기 총선을 염두에 두고 있으면 길어봤자 1년짜리 장관인데 전문성도 없는 장관이 1년 동안 업무 파악하기도 바쁜데 산적한 대한민국 교육 현안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느냐. 올인할 것인지 그거를 한번 국민 앞에 말씀드려달라는 겁니다. 총선의 출마 불출마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요. 그 기간 동안에 얼마나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일을 하고 성과를 내느냐의 문제라고 생각하고요. 그 일에 온 힘을 기울일 것입니다. 부탁드립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제지를 해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 사무실은 다른 후보자가 임차하고자 할 때 이미 사무실 개통하겠다고 공지까지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질문도 허락받고 다 질문하나요? 왜 대정부 질의를 방해하냐 말이야 이걸. 자. 오늘 대정부 질문은 저 장면으로 요약이 되는 것 같은데 뭐 다 본회의장 계셨으니까 저 상황이 어떤 상황이었어요? 홍영표 원내대표가 몇 차례 올라갔나요?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올라갔는데요. 그러니까 저도 그러니까 국회의원의 발언과 질문에 막힘이 없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리고
특히나 이제 야당에게는 더 이렇게 뭐 질문권, 비판권 이런 것들이 주어져야죠. 그래야 국정을 견제할 수 있고 또 바로게 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니까요. 그런데 이제 저는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제가 하필 교육위원회 소속이잖아요. 예. 이 유은혜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를 실시를 저희 위원회에서 했습니다. 그 무슨 생각이 들었느냐면 저걸 왜 또 하지? 했던 얘기 또 하고 했던 얘기 또 하고 하는 그냥 고장난 레코드를 계속 들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자유한국당 의원님들이 청문회에서 걸러내지 못한 사실이 있다. 예. 그때 바로잡지 못했던 팩트가 있다. 그리고 그때 제대로 확인하지 못한 것들이 새로운 사실이 드러났다. 이런 것들을 가지고서 그 대정부 질문을 통해서 다시 국민들에게 알리고 제기한다고 그러면 누가 뭐라고 그러겠습니까? 근데 그게 아니라 이미 다 확인됐고 그리고 이미 다 소명이 됐었던 내용들까지도 네. 그걸 다시 이렇게 얘기를 해서 망신주기하고 이미 한 나라의 부총리로서 역할을 시작한 사람한테 정말 이렇게 모질게 대하는 모습을 보면서 국민들이 무슨 생각을 했을까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네. 이제 홍영표 원내대표가 저기에 이제 올라가서 회의를 진행하고 있던 당시 이주영 부회장에게 좀 이렇게 좀 주의를 주시라고 얘기를 했던 장면이고 두 번째 올라가니까 김성태 원내대표가 가만히 있을 수가 없죠. 네. 그러니까 본인도 이제 나가서 그렇게 좀 적당히 하셔야 되는데 김성태 원내대표가 원래 좀 목소리가 굵고 중저음에 그리고 말도 좀 약간 과격하게 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래가지고 네. 막 땡기더라고요. 근데 저렇게 되면 몸싸움으로 비춰지지 양 원내대표가 나가서 이렇게 의장과 의장석의 사이에 두고 이렇게 협의하는 모습으로 비치지가 않아서 그렇죠. 네. 저 그거는 좀 안타까워요. 그러니까 홍영표 원내대표도 나가서 항의할 수 있고 또 김성태 원내대표도 나와서 항의할 수 있는데 다 얘기는 의장 얘기해야 됩니다. 의장 얘기 이렇다 저렇다 얘기를 해야 그래야 서로 안 싸우죠. 근데 지금 저기는 김성태 원내대표가 홍영표 원내대표의 의사를 좀 이렇게 전개하는 과정을 네. 약간 물리력으로 저지하면서 보기 좀 안 좋았어요. 국회의사당에서 있어서는 안 되는 양 원내대표 간의 이런 모습이었다고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손으로 끌어잡는 장면인데 그러면 한국당에서는 왜 이렇게 유은혜 장관에 대해서 2차 청문회란 얘기가 나올 정도로 계속적으로 얘기를 하는 건가요? 저런 현상이 저런 모습이 왜 나왔는가를 따져보면요. 결국은 대통령의 인사권 때문에 나온 거죠. 청문회를 통해서 청문회 결과가 채택되지 않았고 국민 여론이나 여러 가지 지표상으로 부적절하다는 청문회 결과가 나왔는데 청문회법의 정신을 좀 존중해 줘야 되는데 예. 임명을 강행했죠. 강행하니까 그 임명에 청문회에 참가했던 정당으로서 왜 청문회의 그 의견을 존중하지 않느냐를 국민에게 다시 알릴 기회를 찾았던 거고 그 알릴 기회를 찾아서 이제 우리 한국당 의원들이 대정부 질문의 기회를 통해서 그 국민에게 알리고 다시 한번 확인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하는데 저는 깜짝 놀랐어요. 그 여당 원내대표가 사실 그 제재도 제재 안 된다는 걸 알면서 또 나와서 두 차례나 그 사회 보는 부의장, 당시 부의장이었던 것 같은데 부의장한테 제지를 해달라고 요청을 하고 그런 모습들이 제가 조금 물론 뭐 그런 일 흔히 봅니다만은 네. 원칙에 맞지 않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정말 향후에는 법을 고쳐서라도 이런 청문회, 인사청문회 왜 합니까? 그 국회 의견을 존중하지 않는 그런 부분에서 우리 다른 야당에서 인사청문회법을 고쳐서 부총리 이상 구속력 있는 인사청문회를 만들겠다 했는데 전 기본적으로 집권 여당 또 대통령이 의회를 존중하지 않은 일 때문에 의회를 사움을 붙인 겁니다. 그래서 네. 제가 그런 면에서 좀 정부가 저런 데 대한 무한 책임을 좀 느껴야 된다 예.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판넬에서도 봤듯이 지금 국회가 이렇게 대치를 하고 있으면 해야 할 일을 못하는 거 아니냐는 우려가 당연히 들 수밖에 없는데 바른미래당은 그 사이에서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저게 뭐 여야가 지금 대치 중에 있다라고 하지만 사실상 말하면 민주당하고 한국당이 대치하고 있는 건데요. 예. 좀 저도 굉장히 좀 이례적인 모습으로 봤습니다. 왜냐하면 뭐 대정부 질문을 하는 의원이 고유한 자기 시간을 가지고 이제 질문을 하고 있는데 그 과정에 중간에 그 원내대표가 나가서 그것을 제지를 요구하는 그런 상황은 제가 처음 본 것 같고요. 다만 이제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제 이미 대통령이 임명을 해서 이게 인사청문회를 하는 것이 아니라 정부를 상대로 대정부 질문을 하는 것이니까
그 내용에 있어서 좀 뭐 불만이 있을 수는 있지만 예. 그렇다고 해서 그 어떤 내용이든 의원이 선택해서 또 국민의 또 판단을 받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상임위에서도 마찬가지고 그 주어진 자기 시간에 대해서 침범받지 않을 또 권리도 있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들이 좀 뭐 아이러니한 부분들이 있었고요. 예. 유은혜 이제 장관에 대해서 교육 문제에 대해서 향후에 본인이 가지고 있는 또 비전이나 또 교육에 관련된 내용으로 좀 더 집중적으로 공략했다면 좀 더 좋지 않았을까 하는 또 아쉬움도 남기는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저런 모습들이 또다시 국민들께는 또 눈살을 찌푸리는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정말 송구스러운 마음이고요. 지금 사회자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금 국회가 해야 될 일이 또 산적해 있잖아요. 예. 예. 지금 뭐 아시다시피 정상회담 통해서 남북관계 문제도 어떻게 풀어나가야 될지 또 이제 국정감사를 앞두고 각 상임위에서 또 치열하게 정부를 상대로 감사를 해야 되는 이런 입장에서 이렇게 여야가 또 대치 국면으로 가다 보니까 향후의 국정감사나 또 예산이 지금 앞으로 걱정스러운 거죠. 지금 또 그리고 특위 구성도 지금 제대로 안 돼 있어서 특위가 지금 열리지도 않아요. 명단도 제출 않고. 그래서 예. 이런 모습들이 또 국민들께 보이면 정말로 송구스러운 모습으로 또 국회가 질타를 받겠구나 이런 아쉬움이 크게 남습니다. 예. 예. 제가 오신환 의원님 의견에 이제 공감을 하는 건 뭐냐면,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뭐 자유한국당의 원내 전략을 이렇게 뭐 조언할 입장은 아닙니다만, 오늘 그 유은혜 그 교육부 장관한테는 산적해 있는 교육 문제에 대한 날카로운 질의가 있었어야 됐다는 그런 느낌이고요. 예. 또 취임식 하면서 그 2020년부터 하겠다고 했었던 그 고교 무상 교육에 대한 정책을 내년으로 땡기겠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당장 올해 예산도 지금 예산 계획은 이미 정부는 제출을 했잖아요. 그랬는데 그 2조 정도 뭐 많으면 2조 적으면 6천억이 들어가는 그 예산에서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계획은 없이 이렇게 내놓은 거 아니냐 이러면서 날카롭게 몰아붙이고 질문을 하고 이런 거였으면 차라리 능력 뭐 만일에 그러니까 야당의 그런 역할을 먹혔으면 네. 거봐 능력 없는 사람을 한 거 아니야 이렇게 될 텐데 또 똑같은 이렇게 해버리니까 국민들이 사실은 국회 전반에 대해서 눈살을 찌푸리는 장이 만들어졌고 저는 이거 국회 전체가 손해다고 봅니다. 첫 번째로 야당은 야당 해봐서 알잖아요. 그게 대변인도 해봤고 공격하는 일을 해봤잖아요. 여당을 뭐 열심히 공격했는데 지지율은 안 올라요. 보면 계속 그 자리더라고요. 왜냐하면 발목 잡는 야당으로만 보이기 때문에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런데 또 그 여당 정부 여당한테는 뭐가 안 좋냐 이런 일이 벌어지면 국정을 책임지고 끌고 나가야 되는데 아무것도 못해요. 예. 국회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면. 그래서 이 둘 다 손해고 국회 전반적으로는 더 손해고 그래서 오늘 좀 아쉬웠던 거는 그래 우리 뜻에는 안 맞지만 부총리를 임명했으니까 됐고 그러면 유은혜 장관은 사회부총리까지 겸하고 있으니까 이런 광범위한 노사 문제 어떻게 할 거야? 또 광범위한 이런 사회 전반의 문제는 어떻게 할 거야? 이런 것들을 좀 물어서 공약을 했었으면 국민들이 박수를 쳤을 수도 있는데 그걸 안 하고 그냥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거 똑같은 청문회 내용을 똑같이 반복하고 이미 다 소명된 것도 많은데 예. 그러니까 약간 그 보는 저희도 좀 화도 나고 답답하고 이랬던 것 같아요. 근데 그 부분은 이 화면이 짧은 시간에 저 부분만 다 부르는 것처럼 되는데 사실 그 질문 동료 의원 우리 당의 자유한국당 동료 의원들이 유은혜 의원 취임사를 가지고 패러다임을 바꾸고 또 여러 가지 미래형 교실을 만든 이런 더 예산 소요 이런 부분에 대한 질문이 많았고요. 그 부분에서 전문성 체크를 많이 했습니다. 근데 지금 국민들이 보기에 좀 저런 모습이 좀 안타깝지만 제가 생각할 때 저는 뭐 정치를 처음 시작하는 20대 처음 들었습니다만은 집권 여당 대표, 집권 여당의 모습이 제대로 되는가? 그럼 뭐 몇 년 전에 야당 할 때 모습은 어디 가고 청와대 출장소 대표 이런 모습밖에 안 보여요. 왜 국회가 지금 저렇게 청문회를 같이 했는데 청문회 결과 채택이 안 되면 거기에 따라서 정부가 인사권을 행사하는 데 있어서 힘 있는 여당 대표 아닙니까? 힘 있는 여당 대표 또 원내대표가 여러 가지 또 우리 야당만 반대한 게 아니에요. 국민 전체가 상당히 많은 문제가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 제거를 요청하는 모습은 없고 야당 의원 질문하는데 나가서 제지하려고 하느냐. 네. 여기 대해서 국민들은 야당 모습도 비슷하다 할지 몰라도 여당도 과거 여당하고 달라진 게 하나도 없다. 특히 여당 대표의 모습들은 정말 안타깝게 그지없고요. 국가가 한 단계 발전해야 되는데 국회가 안타깝고요. 그런 면에서는
뭐 야당의 발못 잡기, 야당 지지율 낮은 거 걱정해 주셔서 고맙습니다만 여당이 국민들이 볼 때는 옛날 여당과 하나 달라진 게 없어. 청와대 의중만 살피고 어디에서 청와대 아닙니까? 청와대 박으라고 저렇게 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러면서 박용진 의원이 의원님 얘기까지 들을게요. 예, 옛날에 그 야성을 갖고 대정부 질문했으면 참 잘해줬을 것 같은데 사실은 지금 뭐 이 국회 모든 사안들이요 이렇게 한 가지 사안만 놓고 이렇게 거기에 천착하는 것이 아니라 다 이렇게 연결이 돼 있거든요. 사실은 뭐 지금 한국당 입장에서는 그보다 더 큰 문제인 또 심재철 의원에 대한 정부 고발이 더 큰 거죠, 사실. 그렇게 이미 그냥 뿔따구가 나 있는 상태에서 또 저 청문회 보고서가 채택되지도 않았는데 대통령께서 강행하는 저런 모습들. 이런 것들이 결국엔 국회를 존중하는 것이냐라고 하면서 오히려 이제 대치 국면으로 갈 수 있는 명분을 준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 외에도 지금 뭐 해야 될 일들이 산적한데 과연 이제 정기국회를 앞두고 청와대가 이것을 어떻게 풀어가려고 하는지 저도 사실 고민스러워요. 사실 정무수석은 뭐 하고 있는 것이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이 난맥을 좀 풀어나가야 될 거 아닙니까? 아니면 여당 입장에서도 그러면 어떻게 한국당을 좀 달래서 어떻게 끌고 가야 될 텐데 저렇게 계속 대치 국면으로 가는 것이 오히려 민주당의 지지도에는 도움이 되는 것인지 이렇게 판단하는 것인지 아니면 너무 그냥 사나워서 국정을 이렇게 그냥 방치해둬도 그냥 국민들이 잘한다 해서 뭐 이렇게 판단하는 것인지 이런 것들이 사실 좀 뭐 우리 걱정스러운 김성태 원내대표가 무슨 저 들깨 정신 이렇게 하시더니 진짜 너무 사납게 하셔가지고. 알겠습니다. 심재철 의원 얘기까지 다 엮어가지고 일단 영상을 보고요. 바로 또 이어가지고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논란이 있을 수가 있는데 첫 번째로는 의원님 보좌관실에서 여기에 들어가가지고 비인가 권역에 들어가서 자료를 다운받은 것에 대한 접법성 문제가 하나가 있고요. 두 번째는 봐서는 안 될 자료를 본 겁니까? 두 번째 그렇습니다. 봐서는 안 되실 자료를 보신 겁니다. 비인가라고 표시가 돼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어디에 돼 있습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전혀 안 돼 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감사한 중이라고 써 있고 강변하지 마십시오. 강변하고 있지 않습니다. 봐서는 안 된다라는 거 아무데도 없습니다. 예산 집행지침에는 밤 11시 이후나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에는 쓸 수 없고 술집이나 이자카야, 사우나에서는 쓸 수 없죠. 심야 사용이나 그다음에 그 주말 사용은 원칙적으로 금지지만 업무와 관련성이 소명이 되면 문제가 없습니다. 토요일, 일요일에 쓴 게 1611건에 2억 400만 원. 술집에서 쓴 게 236건에 3,100만 원이 나옵니다. 펍이나 이자카야라고 하는 상호를 썼다고 하더라도 그 업종이 뭔지를 봐야 됩니다. 기재부 같은 경우는 전수 조사를 해봤더니 전부 일반 음식점입니다. 밥하는 식당이 상호를 펍이라고 붙이고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심재철 의원을 둘러싼 대치가 더 이어지고 있는 것 같기도 하고요. 지금 민주당에서는 심재철 의원이 계속적으로 조금 의혹을 제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네. 언제까지 갈 거라고 좀 예상하세요? 저는 뭐 이 유효기간 끝난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어제 그 대정부 질문에서 빅 이벤트였던 거죠. 빅매치. 그래서 저는 이제 여당 입장이면서도 야, 이게 진짜 뭐가 나오겠구나. 그렇죠. 그러니까 막 아마 저희 옆집 아저씨도 내일 큰 거 터뜨리겠지? 뭐 이랬어요. 엘리베이터에서 만났는데. 아니, 그런데 뭐, 5선 의원이나 되시는 분이 3만 원이 뭐예요? 뭐 이런 거 이렇게 아주 미주알 고주알. 그러니까 김동연 부총리도 미주알 고주알. 이렇게 나가니까 처음에는 뭐랄까, 의혹을 제기하고 의혹을 해소하나 보다 이런 느낌이 들다가 저 두 분이 한 40분 얘기했거든요. 저 무슨 느낌 들었느냐면 20분 넘어가면서부터 슬퍼지기 시작하더라고요. 아니, 대한민국의 국회 부의장을 지내신 5선 의원과 경제부총리가 국회 본회의장에서 이렇게 저걸 가지고 토론을 하는데 이런 미주알 고주알을 가지고 서로 다투고 있으니까 정말 슬퍼지기 시작을 했고요. 차라리 심재철 의원이 정부가 관행처럼 잘못되어 왔었던 큰 문제를 하나 큰 걸 잡아가지고 정말 역사를 바꾸거나 아니면 우리의 잘못된 관행을 다 뒤집을 수 있을 만한 이런 걸 폭로를 하고 문제 제기를 했었다고 한다면 절차와 과정에서의 이런 불법성이라든지 아니면 그 뭐 문제점들 이런 것들은 사실 용납될 수도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 사실은 그 사실관계를 확인만 해도 되는 이름은 무슨 술집인데 가보니까 그냥 밥집이고 업종은 그냥 일반 음식점으로 되어 있는 그런 데들까지 다 그리고 목욕탕에서 경호원들 사우나 이렇게 할 수 있도록 배려한 것 그리고 경호원들 치킨 피자 시켜준 것까지 다 문제 삼아가지고 미주알 고주알 이렇게 하면서
정말 너무 째째한 얘기로 흘러버리니까 이런 불법성 논란까지 가지면서 오선 의원이 왜 저렇게밖에 못하나라고 하는 네. 답답함은 글쎄 왜 야당까지 그랬다고 하면 제가 좀 오버하는 거고요. 저는 좀 그랬어요. 네. 좀 실망스러웠습니다. 뭐 듣는 분에 따라 좀 다르겠지만 저는 어제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 공개된 자료가 대단한 자료일 줄 알았는데 비인가 자료라는 이 말 속에 담겨 있는데 보니까 정말 그 국민이 알아야 될 당연히 국정조사 과정 중에서 우리가 밝혀내야 되는 업무 추진비 사용한 내역들이거든요. 네. 제대로 정상적으로 부당하게 사용하지 않은가 이런 내용들인데 정부가 저 자료를 막기 위해서 기획재정부가 그 의원실을 고발하고 또 검사가 나서 거기서 압수수색하고 뭐 때문에 저렇게 막으려고 저렇게 안절부절하면서 했는가. 정말 정부가 심재철 국회 부의장이 째째한 것이 아니라 정말 청와대와 정부가 정말 째째하다. 국민에게 다 알 권리 속에 알아도 될 일을 왜 저렇게 감추려고 했던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국정감사를 대비하는 입장에서 저는 국방위원회에 계속 있습니다만은 많은 비밀 문건을 봅니다. 비밀 문건을 보는데 이 비인가 자료, 감사관실만 접근할 수 있는 자료 이것을 왜 국회 부의장, 국회의원 당신이 보느냐 이런 주장에 동의할 수 없고 이거는 국정감사를 방해하고 있고 행정권력이 특히 높은 여론 지지도를 믿고 의회의 국정감사 기능을 마비시키려는 그런 의도가 있지 않나 저는 그래 의심을 합니다. 네. 정말 째째한 문제를 큰 문제로 정치 문제를 만든 것은 심재철 의원이 아니라 네. 정부고 기획재정부다. 저는 그런 생각을 어제 가져봤습니다. 알겠습니다. 오 의원님도 의견 들어볼게요. 저것을 이제 국민들이 과연 어떻게 볼 것이냐 이렇게 판단을 해보면요. 일단은 기본적으로 잘못 사용된 부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예, 네. 업추비의 그 지침과 달리 사용된 부분들이 있어요. 그걸 이제 김동연 부총리는 검찰에 고발해 놨으니까 아니면 또 감사원에서 지금 감사를 하고 있으니 결과를 나오면 우리가 한번 보자 뭐 이런 내용인데 어쨌든 저것이 지금 현재까지 발표된 걸로만 봐서는 저게 무슨 기밀이야? 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정부가 기재부가 국회의원을 고발을 했단 말이에요. 지금 국정감사를 앞두고. 네. 이건 또 뭐지? 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도대체 그러면은 정말 190회에 걸쳐서 100만 건 이상 뭐 다운로드 받았다는데 그것에 그 안에 그러면은 무언가 정말 중요한 비밀 자료가 있는 것인지 그렇기 때문에 고발을 해서 오히려 그걸 까지 못하게 지금 기재부가 먼저 선조치를 한 것인지 심재철 의원은 알지만 발표하지 못하는 또 그런 부분들이 있는 것인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어쨌든 지금까지의 상황으로 보면 국민들이 봤을 땐 참 해프닝인 거죠. 정부의 입장도 이해하기 좀 어렵고 네. 저걸 국회의원이 예를 들어서 지금 저 부총리가 얘기하는 대로 경호실의 통신 장비에 대한 내용이나 아니면 대통령 해외 순방 시에 무슨 식자재 구매 뭐 이런 내용들을 공개했다면 그래 그건 뭐 경호와 보안의 문제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아직 공개를 하지 않았잖아요. 예,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공개가 되지 않은 상태를 미리 그러면 겁주기 위해서 고발을 한 건가? 이런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건 박 의원님 근데, 얘기를 예, 듣고 제가 먼저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저는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도 국회의원이기도 합니다만 국회의원 이전에 저는 대한민국의 건전한 재정 감사, 투명한 그 감사를 위해서 국회의원이 더 많은, 국회의원에게는 더 많이 공개되어야 되고요. 그리고 더 많은 접근 권한이 주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제가 여당이어도 똑같습니다. 이거는. 국회 그러라고 우리 국민들이 유지해주고 세금으로 월급 주고 하시니까 그렇게 해서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 그 기재부가 얘기하는 건 정확하게 들으셔야 되는데요. 심재철 의원이 미주알 고주알 이렇게 목욕탕에서 쓰고 치킨 피자 사 먹은 거 갖고 문제 제기하는 것이 기밀이라는 것이 아니라 심재철 의원이 전 두 가지에서 문제가 있었다고 봅니다. 하나는 처음에는 모르겠어요. 심재철 의원이 우와 어쩌다가 들어갔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이거 잘못된 접근이십니다. 그리고 이거를 그만하셔야 됩니다. 라고 하는데 계속한 거예요. 두 번째, 네. 다운받은 자료를 돌려달라고 하는데 안 돌려준 겁니다. 근데 그 다운받은 자료가 거의 100만 건에 이른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것들 중에 기재부랑 정부에서 얘기하는 청와대의 식자재 납품업체가 들어있고요. 해외 공간에 경호업체 명단이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네.
이것이 행여라도 잘못 관리돼가지고 외부에 나갔을 때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9.11 테러가 터지는 데 있어서요. 그 미국의 그 보안 당국들이 가장 뼈아프게 생각하는 게 뭐냐면 이상했다는 거 아니에요. 거기도 다 보안의 선조치들이 있는데 경비행기 운영법을 배우러 온 젊은이가 21살짜리 젊은이가 자기는 뜨는 것만 배우면 됐지 착륙하는 건 안 배워도 된다고 그러고 그때 것까지는 신경 안 쓰더라는 거예요. 이상하다 했다는 거죠. 그런데 그거를 놓치고 이거 약간 이상하니까 확인해 보세요라고 신고를 안 해서 자체 점검을 안 해서 그 끔찍한 일이 벌어졌다라고 지금도 자체 반성을 하고 있답니다. 그런데 청와대 식자재 업체 그리고 해외 공간의 경호업체가 어딘지 밝혀지면 6개월 전에 거기에 누군가가 취업해가지고 1년 정도 거기 준비를 했다가 테러를 저지르면 어떡합니까? 이런 고민을 우리 안보와 이런 걸 담당하는 보안을 담당하는 업체 분들은 당연히 해야 된다고 보고요. 위험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하지 말라 다 돌려달라 했는데 문제는 안 돌려준 겁니다. 그리고 접근하지 말라고 이미 경고했는데 계속 접근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을 법률적으로 문제를 삼는 거지 지금 미주알 고주알 이게 하는 거는 그거는 감사원에서 누구 말이 맞는지 확인하면 끝나는 거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섞어서 얘기를 하지 말고 나눠서 얘기하자고 하는 게 김동연 부총리 얘기인 거죠. 이 문제가 정치 문제 크게 비화된 데는 추석 전날에 검찰이 바로 압수수색이 들어간 데 있습니다. 의원실에. 압수수색을 하러 들어갔는 데 있는데 그 압수수색을 들어갔는데 그 얻으려는 자료는 기획재정부가 다 얻을 수 있어요. 맨 그 데이터가 사라진 게 아니에요. 그것도 출력해서 얻으면 돼요. 압수수색 안 해도. 물론 컴퓨터에 작동하는 원리는 확인할 수 있지만 자료는 그 기획재정부가 출력하면 돼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압수수색을 갔는데 국회의장실 찾아왔더래요. 담당 부장검사가. 국회의장 문희상 의장이 저한테 그 이야기했어요. 왔길래 이거 뭐 하는 짓들이냐. 사무총장 의논해라 했는데도 불구하고 법무부 장관이나 검찰총장이 국회의장과 전혀 조율을 거치지 않고 국회 전직 바로 직전에 국회 부의장 사무실 압수수색을 했기 때문에 정치에 큰 쟁점이 되었고요. 청와대가 뭐 조목조목 잘 설명했다 이런 논지의 글이 많고 또 저도 봤습니다. 우리 박용진 의원처럼 뭐 식당에 가보니까 그런 게 아니고 하는데 그래서 설명한 것도 좀 따져볼 필요가 있어요. 통신장비 저는 그쪽 분야 일을 좀 해서 압니다. 통신장비가 왜 업무 추진비로 사용됩니까? 공식 예산되고 사용되는 거 다 확인할 통신장비 이런 것도 안 맞는 부분도 있는 것 같고요. 이런 부분은 뭐 감사를 할 것인가 합니다만 그러나 이런 국정감사 준비 기간에 일어난 일을 너무 키웠다. 너무 키웠어요. 그래서 수사를 압수수색한 이유도 검찰총장도 이야기를 하더라도 날아갈까 싶어 그랬다고 우리 간이 그런 이야기 하는데 이거 좀 그런 면에서 높은 지지도를 받고 그 정상적인 국정감사를 무력화시키고 기선을 잡기 위해서 한 게 아닌가 이런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아니 그 내용 박용진 의원님 얘기처럼 내용이 아닌 그러면은 접근 경로나 방식에 있어서 문제를 얘기한다 손 치더라도 제가 봐도 시연하는 모습을 보면 그것이 뭐 불법적으로 해킹을 통해서 들어간 건 아니거든요. 우연치 않게 들어간 거죠. 들어간 거 그 행위 자체를 뭐 비인가 정보에 불법적으로 들어간 것처럼 하는 것은 저는 좀 동의하기가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이후에 반복적으로 들어갔다는 좀 문제 삼아. 공부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는 건 좀 문제가 있지 그렇죠. 않을까요? 이제 그 부분에 대한 부분들이 있을 수는 있으나 처음부터 접근한 것은 정보 관리를 잘못한 기재부의 책임도 분명히 있는 거예요. 그냥 단순히 백스페이스 키 눌러가지고 들어가게 한 부분들에 대해서 그것은 왜 그것이 꼭 불법적으로 정보를 취득한 것으로 자꾸 판단을 해서 어프로치를 하고 아까 지금 백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것이 과연 정말 의원실을 검찰이 압수수색을 할 정도의 문제 사안이냐. 그리고 지금 정부가 청와대가 해야 될 일이 산적해 있는데 이렇게 강대강 국면으로 밀고 가는 이유가 도대체 뭔지 사실 그것이 좀 궁금한 부분들이 분명히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치적으로 풀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럼 그렇죠. 지금 뭐 하고 있는 것인지 정부가. 그러면 기재부 장관 이름으로 전 국회 부의장을 고발을 해서 국정감사를 앞두고 있는 한국당이 그럼 가만히 고분고분 잘했다고 박수치겠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럼 정무수석이나 다른 방식으로 해서 어떻게 풀 해법을 여당 입장에서는 준비를 해야죠. 그러니까 오 의원님이 좀 좋은 지적을 하셨는데 지금까지 이렇게 경색돼 있는 거를 언젠가는 정기국회도 오고 예산안도 처리하고 비준안 처리하려고 하면은 풀어야 될 거. 풀어야죠. 아니, 그러니까 어쨌든 정국이 이렇게 경색되고 어려워지면 사실은 무한 책임은 여당한테 있는 거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이해찬 당대표와 홍영표 원내대표가 여러 가지 고민을 하고 있을 것 같고 저는 어제 대정부 질문에서 약간 그 심재철
전 국회 부의장의 흔들리는 모습도 봤어요. 인간적으로. 그러니까 계속 확인하려고 그러는 게 김동연 부총리를 대상으로 아니, 당신들이 시스템이 엉망이라서 내가 우연히 들어간 거잖아. 그게 무슨 불법이고 불법 아니잖아. 그거를 7, 8번을 계속 확인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김동연 부총리도 애매하게 답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거 자체가 불법이 아니라 이후에 반복적 지속적으로 계속 하신 게 문제가 더 크다. 이러면서 그거 문제에 대해서는 안 했거든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한번 시연해보자 했더니 제가 왜 그걸 시연합니까? 이렇게 넘어갔어요. 그러면서도 김동연 부총리도 이런 문제가 확인된 만큼 이렇게 됐어요. 그러니까 그 시스템에 이런 문제가 확인된 만큼 저희로서도 어떻게 하겠습니다. 제가 그 얘기를 톡 들었거든요. 이걸 어떤 의미에서 있다고 보시는 거네요. 어디에 이런 문제가 그러니까 어떤 의미로 이 문제라고 하는 단어를 썼는지는 또 물어봐야 되겠습니다만 어쨌든 오신환 의원 얘기하신 것처럼 시스템에 구멍이 있었던 거죠. 근데 그것조차도 가져가면 안 되는 거다. 문 열려 있다고 남의 집에 들어와서 물건 가져가고 네가 대문 열어놨으니까 네 책임이야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 시스템 보안 업체를 어디로 누가 했는지는 요건 반드시 확인을 좀 해야 되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러면서 약간 심재철 의원도 더 새롭게 할 거 없으면 그다음에 자유한국당도 이거 중심으로 할 거 아니면 국감 보이콧 할 거 아니면 한 발 물러설 필요가 있다. 그리고 더불어민주당도 여당이니까 전국을 끌고 가야 될 거 아니에요. 판문점 평화선언에 대한 그 비준도 해야 되고 또 새로운 남북관계나 북미관계가 열려가는 이 마당에 국회가 쌈만 하고 있을 수는 없으니까 아마 이번에 다녀오시고 나면 이해찬 당대표를 비롯해서 다녀오시고 나면 조금 더 많은 여지가 있을 수 있다. 그러니까 박 의원 생각은 그 기재부가 고발한 거에 대해서 여지가 좀 풀어갈 여지가 있다라고 조금 보는 것 같은데. 저희가 노력을 해야죠. 정부 여당이니까. 집권 여당이 제1야당을 배제하고 정권을 계속 안정적으로 끌고 갈 수 있게 생각을 하면 안 됩니다. 협치가 깨질 상황에 협치를 생각해야 되는데요. 행정기관이 헌법기관이 국정감사를 준비 중인 헌법기관을 고발했습니다. 그것을 빌미로 또 집권 여당 의원들이 그 상임위원회 배척하고 제척해야 된다 이런 주장까지 나가 있거든요. 이럴 때 국회는 국회대로 헌법기관으로 동업자 정신이 좀 필요합니다. 집권 민주당이 한국당과 그래도 국회의원이라는 헌법기관은 동업자 정신을 갖고 보면 이 문제는 간단해요. 행정기관의 과도한 어쩌면 갑질 아닙니까? 그걸 고발을 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그래서 거기서 출력받은 자료 중에서 이런 문제 국가 안보상의 문제가 있으니 이 문제 공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자기도 자료 갖고 있으니까 자료가 없어진 건 아니잖아요. 자료 다 갖고 있는 자료이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접근을 하고 고발할 땐 좀 신중했어야 되고 또 검찰의 검찰 판단이 또 있겠죠. 그 분야 또 국가 기능을 하는데 추석 전날에 다른 누가 봐도 형평성이 맞지 않아요. 우리 당도 많은 고발한 게 있지만은 그런 거 형평성을 맞춰서 추석 전날에 무엇이 그래 급해가지고 자료 다 있는데 압수수색 하는 그런 부분들이 오히려 협치를 생각하면서 했는가, 협치 안 해도 된다고 생각해서 했는가 이런 데 대한 기본적인 의문을 우리 당은 가질 수밖에 없었다. 갔다 오면 좀 잘 풀리겠다. 마지막으로 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봐서는 이렇습니다. 지금 사실 각 정당이요. 자기 지지층만 보고 정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사실 여당 입장에서는 사실 국정을 운영하는 아까 말씀하신 무한 책임이 있잖아요. 심재철 의원 기재위원 사퇴 안 하면 국감 보이콧한다. 이게 여당으로서 할 수 있는 말입니까? 국감은 국감대로 또 가야죠. 예. 그리고 또 야당은 또 그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정부가 저렇게 간곡하게 자료에 대해서 그것이 비인가 접근을 안 해서 그냥 어쨌든 우연치 않게 들어갔다 손 치더라도 그것을 자료를 돌려달라고 하면 돌려줄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어요? 이제 그렇게 해서 국회를 정상화하고 우리가 산적해 있는 일들에 대해서 집중할 때인데 국정감사가 사실은 1년 국회 내에서 국회의원들이 가장 그 꽃 중에 꽃 아닙니까? 그렇죠. 이제 그런 부분들을 여야가 야에서 바른미래당을 제외하고 민주당과 한국당이 이제는 빨리 국회 정상화를 위해서 좀 머리를 맞대고 우리가 그 역할을 해야 되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오랜만에 조금 해법이 보일 것 같기도 하는 토론이었습니다. 여기서 일부러는 아니고요. 넥타이를 이렇게 보니까 남의 당 넥타이들 이렇게 그러네. 저는 빨간색, 백연진 파란색, 잘하셨네요. 짙은 남색을 이렇게 해갖고 왔는데 알겠습니다. 잘해보겠습니다.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